이제 버핏이 캐서린 그레이엄과 굉장히 깊게 교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집에 버핏이 갈 수 있는 뭐 방도 있고 굉장히 이제 정서적으로 교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캐서린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의 우정. 우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스노볼 강독회 지금 계속 3회째입니다. 네. 조금씩 사실은 워렌 버핏도 그렇고 찰리 먼거도 우리가 막 이렇게 조각 알고 있었던 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꿰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리고 버핏이 사실 알고 보니 펩시콜라를 좋아했었다. 이런 짜투리 상식도 알게 되고. 네. 자, 오늘도 신영증권 김학군 센터장님하고 또 세 번째 스노우볼 읽기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얼만큼 읽은 겁니까, 이제? 버핏의 인생으로는 1930년생인데요. 예. 1969년까지 했으니까 한 39년 인생 본 거고, 네. 오늘은 이제 40대. 예, 40대 그 후에 10년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버핏이 참 대공황 직후에 본인이 뭐 뜻한 바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주식이 저평가된 좋은 시기에 투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워렌 버핏은 이미 1969년에 야,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고 이제 그 고객들의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1970년대는 자본주의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나쁜 불경기가 오고요. 미국 주식도 굉장히 장기간 횡보를 하게 되는 어려운 시기였고요. 워렌 버핏의 투자 자금도 뭐 한 30% 넘게 깨지기도 하는 그런 약세장이었습니다. 약세장. 근데 이제 이때 버핏은 좀 투자도 투자지만은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기자가 되고 싶었다. 근데 스노우볼을 보면 버핏이 어렸을 때 기자가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는 안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미디어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지역 언론사도 매입을 하고 예. 근데 그 기사로 폴리처상도 받고 미국의 언론사들의 굉장히 이제 좀 유명한 상이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력지와 관계도 맺고 또 워싱턴 포스트 사주인 여성 사주와 아주 뭐 이렇게 뭐 서로 사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조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어허. 정서적으로 친밀해지는 어허. 그런 얘기를 또 이제 나오게 되고요. 또 이번 후에는 버핏 옆에서 그 투자 말고 모든 버핏의 인생을 보듬어 주었던 아내 수정과 사실상 헤어지는 얘기도 나옵니다. 야. 40대가 질풍노도구나, 버핏은. 거의. 그런 것 같네요. 예. 네. 저희도 질풍노도예요.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 약세장에서의 분투, 전체적으로 자본주의가 어렵고 미국 증시가 어려웠던 시기의 얘기고요. 우리 아직도 1권이구나. 아직도 1권. 예, 1번이 이제 파트 네 번째고요. 예. 1970년대의 주가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가 거의 옆으로 횡보를 하는 조식이구나. 네, 이 시기였고 비즈니스 위기라고 하는 데가 이 82년 초 거의 주가가 올라가기 직전에 스탁 이즈 데드라 그랬습니다. 주식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언론에서 뭐라고 할 때가 뭐라고 할 반대- 때가 살 꼭- 때입니다, 원래. 네. 근데 실은 뭐 그전에도 뭐 70년대 후반에도 비슷한 얘기 했던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그 타이밍은 알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 그림을 보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뭐 미국은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좋은 시장인데 이 대공황 이후에 12, 13년 정도 대공황 이후에 회복했다가도 이 고점을 못 넘기는 횡보장이 있었고요. 예. 이때도 횡보를 했고 그러네요. 또 2000년대 초반도 행보했네. 2000년대 초반 10년에 또 횡보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시기가 뭐 길게 보면 우상향이지만 중간중간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자본주의와 미국 시장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이번 편의 배경은요. 그리고 이때의 이제 통화 가치를 보면 드디어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는 예. 이야기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기였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달러가 명실상부하게 기축통화 모두가 인정하고 또 20세기 이전에 인류의 오래된 관습이었던 금본위 제의의 달러가 거의 비슷하게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달러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달러가 약해지는 뭐 이런 시기가 나타나고요. 뭐 이때는 또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던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기, 예. 또 스태그플레이션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힘들 때였구나. 네, 그래서 뭐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달러가 예, 약해지는 예.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아하. 모습입니다. 마르크에 대해서 70년대에 49% 달러가 약해졌고요. 어이구야. 엔에 대해서도 42% 세상에. 약해졌습니다. 아, 일본과 독일은 이 당시에 미국의 대외수지 적자의 예. 어떤 주된 원인이 됐던 나라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60년대에 대미 수출 많이 늘어났던 나라들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것이 이렇게 달러가 약했지만은 미국의 대외수지는 80년대 계속 악화가 되는. 그래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대까지는 파시즘이나 나치즘으로부터 인류를 구했던 예. 자유의 나라였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물가 굉장히 높았고요. 예. 금리는 한 20%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이번에 우리가 그 작년 이후 긴축 사이클에서 미국의 그 연방기금리 정책금리가 지금 5.25에서 5.5, 평균 5.37로 여기서 이제 긴축이 끝나가는 분위기인데 이때는 20%까지 갔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경우에도 한 15% 이렇게 갔습니다. 폴 볼커에 등장했던. 폴 볼커가 예. 이제 기준금리 20%까지 올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는 전체적으로는 주식이 약세장이었는데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성장주의 시대였습니다. 성장주의 시대였는데 60년대 후반에 강했던 종목은 일종의 실체가 없는 주식들. 예.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의 지주회사가 인기였대요. 그 회사가 지주회사로만 만들면 주가가 올라가고 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닉스, 트로닉스 이렇게 사명만 바뀌면 주가가 올라가는 투기적인 시세가 1960년대 후반에 있었고요. 예. 이때 버핏이 투자를 접습니다. 근데 70년대 초에 나타났던 또 강세는 이런 투기적인 성장 가치로 모장한 종목이 떨어지면서 그 싼 밸류에이션이 싼 버핏이 선호하는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는 가치주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또 성장주가 올라갑니다. 근데 60년대 후반에 고고장세에서는 이 실체가 없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무장했던 종목들이 올라갔다 그러면 70년대 초는 니프티 50라고 불리우는 아주 매력적인 당대의 70년대의 팡이 니프티 50입니다. IBM, 제록스, 맥도널드 같은 회사들 멀쩡한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 회사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모델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밸류에이션이 50배에서 80배까지 갈 정도로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 주식들이 올랐다 그러면 70년대 초는 실체가 있는 좋은 기업들이 올랐지만 굉장히 고평가돼서 올랐고 이 당시에 이 주식들에 대한 열광이 얼마나 컸냐 하면 이 주식은 원 디시전 스탁이라고 불렸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간다? 아니 한 번 의사결정을 내리면 예. 되는 주식. 사기만 하면 평생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짜 끊임없이 배당을 주고 예, 하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핏의 투자 스타일에 잘 맞지 않는 아무리 찰리 먼거를 만나서 비즈니스 모델을 봤다고 하더라도 가치 투자자의 핵심은 안전 마진이에요. 예. 안전 마진인데 도저히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기 힘든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버핏이나 먼거와 같은 사람들에게 매우 힘든 시장이었고 버핏도 투자하면서 이 시기에 최초의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70년대 이야기인데요. 버핏은 이제 1969년에 자기 동네의 언론사인 오마하 선이라고 하는 일간지를 매입합니다. 처음 왜 샀을까요? 대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자기는 기자가 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어떤 그 미디어, 지역 미디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이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것도 오마하 선도 결국은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지주회사의 어떤 창구를 통해서 산 건데 예. 그래서 자회사들에 대한 막 설명을 합니다. 주주들에게. 우리가 뭐 시즈 캔디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오마하 선은 그냥 뭐 평타 치는 주식입니다. 평균 한 8% 정도 버는 뭐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8%가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그 60년대의 워렌 버핏의 평균 성과는 연 뭐 20% 이상이니까 그래서 개인의 취향 그리고 소박하게 이게 좀 이제 재생산이 되는 이런 거 생각한 것 같고요. 와. 또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에 버핏 기사가 게재가 되고 69년이고요. 예. 72년엔 슈퍼머니라고 하는 책에 버핏이 소개됩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당대의 이 투자자들 소개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뭐 버핏은 정말 아주 유명한 일종의 투자계의 셀럽이 됩니다. 버핏 파트너십 회사라는 건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예. 70년대부터는 버핏이 비상장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 시즈 캔디라고 하는 것도 버핏의 부를 늘리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회사인데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캔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도 버크셔 해서웨이 그 주주총회 매년 5월 열리면 시즈 캔디의 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를 공짜로 나눠주는 법 없이 부스에서 팝니다.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근데 오마하 선이라는 게 보이스타운이라 그래서 성직자가 불우한 소년들을 모아서 하는 일종의 그런 자선 사업을 하는데 자선 사업으로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착취하는 일종의 폭로 기사를 써서 오마하 선이 폴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필리처상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저널리스트에게 주는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역 문제 탐사 특별 보도 부문 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1974년도에 워싱턴 포스트 이사로 선임이 돼서 워싱턴 포스트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특히 사주와 사주 여성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어떤 자제까지도 교류를 하게 되고요. 또 1975년도에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블루칩 스탬프라고 하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도 투자하고 찰리 먼거는 더 많이 투자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SEC 조사를 받고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고요. 특히 버핏처럼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 불공정 그 거래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웠을 때고 이때가 이제 버핏의 자산이 고점 대비 한 30% 이상 폭락을 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전 도전이고 물론 이제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변동이야 내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내가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뭐 버틸 수 있었지만 그 외부 그 관찰자가 보기에 정말 실패를 몰랐던 버핏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고요. 또 그리고 이때 이미 자산이 수천만 달러가 본인 자산도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조그만 종목을 사서 피해가기는 어렵고 전체 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여파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1977년도에 그 첫 번째 부인인 수지가 죽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부인이 되는 에스트리트를 만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버팔로 이브닝 뉴스라고 하는 또 지역 언론을 또 매입하기도 하고. 70년대 보면 시즈 캔디라고 하는 그 워렌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사를 매입한 게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투자의 성과보다는 언론과의 관계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았던. 예, 그래도 그 버팔로 이브닝 뉴스나 아니면은 오마하 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흑자를 많이 내면서 결국은 주주 가치에도 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비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요. 또 가이코 같은 회사 이제 지배주주로 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버핏의 투자는 지금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저거. 그렇죠. 예. 이런 미디어에 대한 투자를 또 많이 이제 늘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때부터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버핏은 회사를 전체적으로 사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 8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버핏이 종목을 선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행위는 개인 투자가들이 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74년 급락장, 앞서 말씀드렸던 니프트 50가 붕괴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내려앉았고요. 또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그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인데요. 버핏은 한 3분의 1 정도 자산의 손실을 보고요. 먼거는 반토막이 납니다. 근데 75년도에 반등을 하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지주회사격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2년 전 대비 50%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버핏은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빠져요. 그러면 일종의 그 손실 회피로 얼마 이상 떨어지면 판다. 그런 건 그런 게 없습니까? 없죠. 그 기본적으로 손실 회피, 손절매라고 하는 거는 예, 손절매 없습니까? 시장의 합리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아, 요건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모르더라도 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는 게 이제 리스크 관리의 개념인데요. 예. 가치 투자자가 주식을 파는 거는 내 생각이 잘못됐을 때, 아. 그리고 그것 자체가 역행적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더 사게 되는 거죠. 오히려. 네. 그리고 또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이 또 이길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력 산업이 보험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보험회사는 돈이 계속 들어와요. 예. 이런 거를 보통 버핏은 플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험료는 들어오는데 주는 건 나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돈이 놀고 있죠. 예, 안에서. 통찰력 있는 사람이 잘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잔고를 보면 늘 돈이 있어요. 예. 우리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적정 가치가 1000인데 예. 이게 700이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5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치 투자자라고 하면 더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대부분 살 돈이 없어요. 근데 워렌 버핏은 보험회사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좀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기 힘든 어떤 좀 제도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나 워렌 버핏이 잘할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통은 내가 생각을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깊은 아주 내가 잘 아는 종목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나 아주 많은 경우의 수들을 내가 아는 거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 가치를 덜 주는 거죠. 근데 이 1980년대 이후에 경제학계를 주도했던 합리적 시장 가설이라든가 효율적 시장 가설은 시장이 답이다라고 하는 철학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또 최근에 이제 좀 힘을 얻고 있는 행동주의 경제학은 오히려 이제 비합리성에 주목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좀 이제 행동주의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태동하기 전에도 직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벤자민 그레엄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드디어 워싱턴 이제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와 만나게 됩니다. 언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언론은 설교하고 악당을 때려잡으면서 돈까지 버는 사업이다. 맞나요? 예. 이야. 그리고 이제 돈까지는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속 가능이 굴러가면 물론은 예, 가죠. 퓰리처상 받은 얘기도 있고요. 어. 버펄로 이브닝 뉴스 같은 인수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가 지금도 있죠. 이게 워싱턴 포스트 그 계열입니다. 예. 근데 이걸 인수하려고 캐서린 그레이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회사는 아주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에 좀 밀리는, 약간의 좀 이제 뉴욕 타임즈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는 큰 회사긴 합니다만은 탑티어의 이류 회사 같은 예. 그런 자질을 가진 회사였는데요. 그 창업자의 사위가 회사의 대표였는데 60년대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딸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70년대 IPO를 하고 또 베트남전 스캔들을 보도합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양민학살 이런 걸 보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닉슨 행정부와 굉장히 각을 세우게 되고, 또 72년도에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밥 우드워드 이런 사람은 지금도 르뽀를 쓰지 않습니까? 벤 브래들리 이런 사람들 소리입니다. 예. 우드워드 이런. 이제 3대 신문으로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영화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바로 맞아요.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더 더 포스트라고 하는 메릴 스트립이 나오는 건데요. 또 이제 이 캐서린 그레이엄은 미국에서 기념우표까지 발행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성 리더였죠. 그래서 이제 버핏이 이 워싱턴 포스트 이사회에 들어가면서 캐서린 그레이엄과 굉장히 깊게 교류를 합니다. 예, 그냥 뭐 워싱턴 가면 이 사람이 사는 그 집에 버핏이 갈 수 있는 뭐 방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굉장히 이제 정서적으로 교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뭐 주식의 성과도 이제 좋았고요. 캐서린 그레이엄이 이 워렌 버핏과 같이 간 이 공짜 행사
그 미국의 셀럽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예.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급사를 하게 되는데요. 스노우볼 1편에 나오는 아주 인트로 초반부에 나오는 행사에서 캐서린 그레이엄이 이제 죽게 되고 거기서 이제 버핏이 가지는 상실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이제 교류를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 이 책을 보시면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 캐서린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의 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친밀한 관계가 나오게 이라고 됩니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뭐 이 책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예.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개인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워런과의 정서적 균열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는 사람이 되면 투자 오타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수로 이 사람이 이제 데뷔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약간 그 썸을 타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버핏과 케이 그레이엄이 막 친해지고 수지는 존 맥케이브라고 하는 테니스 코치와 굉장히 정서적으로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워런은 수지가 아니라 버크셔 헬서웨이와 결혼했다. 조금 마음이 좀 떨어져 멀어지는 마음이. 거죠. 이미 마음이 멀어졌네. 그리고 예. 1977년도에 굉장히 자유로운 히피들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로 거주지를 이동합니다. 이때부터 헤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 수도 없었고 떨어져 살 수도 없었다인데 이거는 보통 사람의 정서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네네.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면서 그 오마하의 레스토랑 주방장이자 와인 담당 웨스트리스인 에스트리드 뱅크스라고 하는 독일계 여성을 버핏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왜 저 사람을 찍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 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핏은 투자하는 것 말고는 뭐할수 없는 조금 일상생활이 좀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서적 교감은 참 저 같은 사람은 알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좀 버핏과 그 수전은 굉장히 좀 범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정서적 교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이 구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버핏은 이 책 초반에 보면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면 나에게 불리한 거를 뭐 저거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버핏의 관점에서 한 얘기니까 이 개인사를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무튼 이 에스트리스 뱅커스라고 하는 버핏의 두 번째 여성 케이 그레이엄이 혹시 두 번째로 넣으면 세 번째 여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케이와도 다르고 수지와도 다릅니다. 독일계입니다. 아주 무뚝뚝하고요. 검소하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과 굉장히 유사한 가정사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버핏의 개인사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수지하고는 막 싸워서 헤어진 건 아닌 모양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아니죠. 그 이후에 버핏의 자리는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부를 증여한다라든가 이런 걸 보면 관계는 좋았네요. 그 관계가 아주 이별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뭐 두 사람은 함께 살 수도 없었고 떨어져 살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사람의 관계를 책에서 느끼기에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주식에 대한 극도의 혐오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S&P 500 지수의 PER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거의 뭐 대공황 때 주식을 외면했던 시기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 참 어렵지만 투자의 기회는 버스와 같고 많이 떨어질수록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후에 주식의 밸류에이션도 높아지지만 1950, 60년대 미국이 경제도 굉장히 좋았고 주가도 장기 상승을 했는데 1980년대, 90년대는 1950, 60년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강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직전에는 비즈니스 위기라고 하는 유수한 잡지에서 스탁 이즈 데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정말 어둠이 깊으면은 그 굉장히 그 밝은 날이 임박해 있고 깊으면 깊을수록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기를 견뎌오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고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싼 게 회복되기보다는 더 싸지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이
이 뭐 버크셔 해서웨이라든가 아니면 버핏의 투자 성과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70년대에 그 가장 중요한 투자는 시즈 캔디라고 하는 회사를 사는 겁니다. 굉장히 자본 유연성이 높고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찰리 먼거가 말했던 좋은 기업을 제값 주고 샀다고 봐야 하는데 이때 PBR이 5배니까 이거는 뭐 벤자민 그레이엄식의 꽁초 주식은 전혀 아닌 아니네요, 거죠. 전혀. 예,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꽁초 주식은 PBR 기준으로 장부 가치를 아주 밑도는 그런 주식인데 굉장히 제값 주고 샀던 거고요. 예. 또 궁극적으로 저는 시즈 캔디의 매수라는 게 찰리 먼거의 조언이 가장 잘 관철이 된 투자의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의 가치 투자자들도 기본적으로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 성장이 있지 않으면 기업 가치가 지금 100처럼 보이지만 이 가치가 시간이 가면서 부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버핏의 부를 일구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코카콜라, 또 애플과 더불어서 시즈 캔디라고 하는 회사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을 올려도 별로 수요가 줄지 않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다고 버핏이 계속 자랑을 하는 회사입니다. 먼거식의 아이디어를 도입했다고 하면 그 내재 가치가 우상향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캔디가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탄산이나 이런 게 나쁘다라고 얘기 나온 게 거의 한 90년대 중반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이거는 브랜드 밸류가 아주 큰. 70년대는 제 생각에는 이 비만이 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 한 20년 정도는 이미 투자 원금을 다 뺄 정도로 뭐 지금 잣대로 보면은 지금 시즈 캔디라는 회사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도전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미 이 회사는 투자의 뭐 원금을 뭐 아주 수십 배 이미 다 그 회수한 그런 성공적인 투자의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70년대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2023년 12월 보면 거의 뭐 미국 금리와 주가가 연동이 되잖아요. 예. 미국 금리 올라가면 주식 떨어지고 지난 8, 9, 10월처럼 금리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자산 가격에 좀 중력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이건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보는데도 이 금리에 대한 어떤 나름의 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20세기의 다우지수입니다. 이 다우지수는 1899년 말에 65%였어요. 이게 100년 지나서 11,497포인트가 됐고요. 그래서 17,490%가 상승하는 20세기는 정말 위대한 주식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100년 동안 17,000% 오르려면 연율로 5.3 하면 됩니다. 네? 그거밖에 안 올라도 저렇게 됩니까? 그럼요.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이자에 계속 이자가 더 하는 힘이에요. 그런 거라 그러면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막 5% 가고 그럴 때 주식이 조정받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주식의 시대에 위험을 많이 부담하지 않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5%다. 그럼 위험 자산이 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노우볼도 이제 복리의 힘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예. 결국은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에 대박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대박의 수치는 아니지만 이것이 쌓였을 때 엄청난 부가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쌓이는 거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도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주식이 될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70년대 이야기인데요. 이제 워렌 버핏의 자산이 30% 이상 깨지고 찰리 먼거 투자가 반토막이 났던 시기가 73년, 74년인데요. 이게 이제 S&P 500 지수 대공황 즈음부터의 이 연간 등락률입니다. 작년까지 그려져 있고 올해는 한 10% 넘게 S&P 500도 올랐는데요. 주가 지수가 연속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올해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는 거 73, 74년. 닷컴 버블 이후 3년.
그러면 2차 대전 이후로 한 80년 동안에 주가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지는 건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네요. 한 해 떨어지면 그 다음 떨어지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공황 때도 이때 4년 연속 떨어진.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거의 붕괴 수준까지 가면 한 4년 떨어지고, 이때 또 3년 떨어지고, 대공황 때 이제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저는 요때와 이후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1913년에 만들어졌지만, 이때는 초창기고요. 역할을 잘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의 세상은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자라고 하는 거는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사는 게 좋지만 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를 받는 게 좋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기가 나쁘고 세상이 어수선하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이자를 받게 돼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경기가 나쁠수록 높은 이자를 요구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경제사적인 임무 중에 하나는 채권자들의 탐욕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앙은행이 없을 때는 오히려 경기가 나쁘고 세상이 오늘 때 이자율이 높아졌는데 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어떤 중앙은행이 역할을 하는 시대에는 자산 가격이나 경제 위기도 아주 깊진 않고 대공황 때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중앙은행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매우 드물게 주가 지수가 연속적으로 하락했던 이 시기 직전에 나타났던 모습은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아지는. 그럼 버핏도 예. 마이너스 막 3분의 1이 그냥 날아가고 했는데 버핏이 지금까지도 버핏인 이유는 그렇게 깨져도 계속 뭘 한 거군요. 그러니까. 했고 또 그것 꾸준하게. 역시 시장의 미스터 마켓의 변덕이었던 거죠. 미국이란 나라에서 나쁠 때 내가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 그만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스터디가 있었던 거고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 투자는 주가가 답이다고요. 가치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내 생각과 다르게 예. 주가가 갈 수 있음에 대한 깊은 통찰과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장이 가치보다 싸지지 않으니까요. 이것을 일종의 시장의 비합리성으로 이해하는 거고 네. 그걸 견딜 수 있는 투자 재량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공황 직전에 다우지수입니다. 라디오와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소위 재즈 시대에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가 밸류에이션 예. 높은 게 많이 올라가고요. 우리 카카오를 보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또 73년, 74년도에 니프티 50 버블이 붕괴하기 직전에 이 회사는 코카콜라 주식입니다. 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또 나스닥이 90년대 올라간 다음에 상당히 3년 연속이라고 한 대공황 이후 처음에 약세가 나타났고 지금도 실은 이제 비싼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본질적으로 가치 투자, 많이 투자의 대상일 필요는 없어요. 예. 제가 모멘텀 투자라고 말, 그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잘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가치 투자는 워렌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엄의 그 사상이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사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철학으로 번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짜릿한 강세 다음에 늘 후유증이 그게 온다. 컸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 IBM과 맥도널드 같은 경우는 니프티 50 때 이 풍미했던 주식인데요. 이 주식이 지나고 나면 올라갔어요. 올랐네요, 결국. 그렇지만 이 고점에 주식을 산 사람은 한 24년 동안 이 고점을 잘 못 넘기는 거고요. 맥도널드도 한 10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컨셉만 있는 주식들. 예컨대 이제 60년대 후반에 이 뭐 사명을 트로닉스, 오닉스로 바꿨던 그런 주식들. 우리나라 2000년 전후한 닷컴 주식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주식들은 이제 청산이 되거나 내 재산 가치가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위대한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사게 되면 고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는 정말 위대한 주식이라고 봅니다. 지금 애플이랑 시가총이 거의 붙었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뭐 1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이 위대한 거는 닷컴 버블 때도 시총 1위였고 또 20년 지나서도 시총 1위입니다. 진짜 대단. 대단한 기업인데
이 기업도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땐 65% 밀렸는데, 근데 이건 이럴 수 있어요. 예. 2022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뭐 상당히 많이 밀렸는데, 중요한 거는 7, 8년 동안 횡보를 하는.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그 위대한 성과가 지금 주식에 얼마나 반영이 돼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동전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만 보지만 그 이전에 주식이 좋을 때 또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에 정답이 있다고 절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어떤 철학의 차이고 나에게 어떤 게 맞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뭐 제 생각에는 이 가치 투자자들이 사기 힘든 좀 비싼 주식들의 경우에는 뭐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멘텀 투자의 그 내재가 되는 리스크고 또 가치 투자가 왜 이게 리스크가 없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싸다고 샀는데 안 싼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러니까 실은 나보다 시장이 더 똑똑해. 그러니까 싼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싸다고 덥석 사면 밸류 그 트랩에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자기에게 맞는 게 뭔지. 근데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90%의 투자자는 모멘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가치 투자의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뭐 이런 그 책을 보면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래도 저 마이크로소프트 저 때 샀으면 20년 동안 들고 있어야 되잖아. 20년간. 20년은 아니고 한 10년? 10년. 2000년 버블부터 10년 버티면 그 뒤에 10년은 황금기가 오는 거죠. 버틸 수만 있으면. 10년 버텨서 망한 회사도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진짜 위대한 기업이라서 근데 10년을 아까 버티는 우리가 거지. 지난 그 시간에 말했던 월터 실로스 같은 사람은 예. 본인의 통찰로부터 싼 주식을 사게 되면 5년 내 2배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으니까 싼 주식은 한 5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고평가된 주식 그러니까 기업은 매우 훌륭하지만 예. 아주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담겨서 투영이 된 주식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 말인데요. 예. 이제 버핏이 한 말입니다. 나는 우리 주식 포트폴리오가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 돈을 거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평가 등급 강등, 실적의 기대치 미달, 연준의 조처, 전국 추이,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 기타 주요 관심사에 따라 함부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소유권 일부를 사는 거거든요. 내가 그 기업을 한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기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매파적으로 올린다 그래서 내가 기업을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다 장기간의 어떤 그 시야에서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끔은 주가가 50%나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만 차익금을 쓰지 않으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장기적으로 주식이 좋은 선택일 겁니다. 내돈 갖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빌 로안이라는 사람은 주식시장에는 혁신자가 있고 모방자가 있고 떼거리의 무능력자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을 손에 넣으려고 거기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언제나 잘못된 일이다. 지금 말씀드린 비싼 주식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미래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의견 일치를 얻으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불확실성이야말로 장기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다. 약간의 이제 역행적 투자 뭐 이런 그러네요.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요. 봐야 되지 싶습니다. 네. 야, 가치 투자자가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돼요. 우리 그럼요. 엉덩이. 그럼요. 예. 엉덩이 이게 촐싹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촐싹되면. 그 찰리 먼거가 어. 성공하는 투자자는 이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기질이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 거고 그 전에 내가 많은 도전이 있더라도 엉덩이가 무거울 수 있는 건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알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주가를 많이 보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기업을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이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공자님 말씀 같지만 그런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버핏이랑 뭔가 태어났으면 공부도 잘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식 교육이 엉덩이로 수능 시험 보고 하는 거잖아요. 저분들 미국에서도 공부 잘했을 거예요. 우리는 엉덩이. 한국인이 그래서 가치 투자자에 어울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가 3교시까지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2교시가 더 남았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